1529년 암브로시우스 알핑거라는 인물은 291명의 부하를 데리고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코로라고 불리는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항해 시대 개막 이후 중남미 지역을 탐험하고 약탈한 유럽인들에 대해 생각할 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인들을 떠올리지만 사실 알핑거는 스페인 사람도 포르투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알핑거는 대항해 시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오늘날의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지역에서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6세기 초 아우크스부르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중남미 지역에까지 원정대를 파견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16세기 초 아우크스부르크에는 벨저 가문이라고 불렸던 경제적으로 매우 막강한 힘을 휘둘렀던 가문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벨저 가문은 우리는 물론이고 현재 유럽과 독일인들 사이에서도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일부만 그 존재를 기억하고 있는 낯선 이름이지만 이 시기에는 상업과 광산업을 바탕으로 유럽 지역에서 가장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역사학자들 중 일부는 벨저 가문의 경제력이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메디치 가문의 경제력보다도 강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벨저 가문은 스페인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페인의 왕이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에게 무려 180만 두카트의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를 돌려받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보다 많은 돈을 카를 5세에게 빌려준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벨저 가문은 신성로마 제국과 스페인 왕실의 최대 채권자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물가로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역사학자들은 이들이 빌려준 180만 두카트가 3억 유로, 원화로는 대략 4천억 정도에 해당한다고 평가합니다. 알핑거의 중남미 상륙은 바로 이 벨저 가문이 중남미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이 지역에 엄청난 양의 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 소문을 접한 벨저 가문의 수장 바르톨로메우스 벨저 역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충분한 힘을 가졌지만 장거리 원정과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자원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도 필요했기에 벨저 가문은 자신들이 돈을 빌려준 카를 5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카를 5세와 계약을 맺고 대략적으로 오늘날의 베네수엘라에 해당하는 지역을 영지 형태로 보장받았습니다. 사실 이들이 약속받은 땅은 서쪽과 동쪽으로는 오늘날의 베네수엘라와 그 경계가 비슷했지만 남쪽 방향으로는 당시까지만 해도 탐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았기에 막연하게 남쪽 바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남미 대부분의 지역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물론 카를 5세와 벨저 가문 모두 당시까지만 해도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카를 5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벨저 가문의 원정이 성공하게 되면 그 영토를 인정해주는 대신 이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었기에 손해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카를 5세와 계약을 맺은 바르톨로메우스 벨저는 책임지고 원정을 완수할 만한 사람을 찾게 되었고 이때 눈에 띈 인물이 바로 처음에 언급된 알핑거였습니다. 알핑거는 이때까지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 지역에서 벨저 가문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각종 무역을 진행해왔기에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원정을 위해서는 이미 인근 지역에 진출해 있던 스페인 사람들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알핑거는 그동안 무역에 종사하면서 유창한 스페인어를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정을 맡게 된 그는 코로에 상륙한 이후 탐사를 시작해 노이 뉘른베르크, 즉 신 뉘른베르크라는 이름의 도시를 건설하기까지 했는데 이 도시가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도시인 마라카이보입니다. 이처럼 당차게 원정을 시작했지만 알핑거는 곧 반복되는 좌절과 실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원정 과정에서 만나게 된 원주민들 중 일부가 선물로 금을 주기는 했지만 이는 애초에 이들이 생각한 양과 비교했을 때는 터무니없이 모자란 것이었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금 광산을 찾지 못한 이들은 곧 손해를 만회하고자 원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노예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직접 야채와 곡물 등의 농사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여태까지 해오던 것과 다른 기후에서 하는 농사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원정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바르톨로메우스는 이런 실망스러운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미 지역에서 유럽 내륙에까지 정보가 전달되는 데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알핑거가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핑거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고 이 보고를 접한 벨저 가문은 추가적으로 선박과 인원을 더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낯선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금을 찾지 못한 좌절감에 알핑거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주변 지역으로의 원정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금으로 장식하고 화려하게 생활하는 원주민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그는 오늘날의 베네수엘라 서쪽에 위치한 콜롬비아 지역에까지 이르렀지만 이 역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원정대는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여러 질병을 얻기도 했고, 탐사에서의 실패 후 노이 뉘른베르크로 돌아오는 와중에는 다른 원주민들로부터 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알핑거 본인도 이 과정에서 독화살을 맞고 숨졌습니다. 몇 개월 이후 알핑거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한 벨저 가문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대규모 투자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바르톨로메우스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선박, 말, 도구, 그리고 인력을 추가적으로 보냈었는데 이때까지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벨저 가문은 유럽 대륙 내에서 영리하게 사업을 잘한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더욱 지금까지 투자한 매몰 비용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근거도 없는 소문을 믿고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투자한 비용을 손해볼 뿐 아니라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벨저 가문은 다른 형태로라도 손해를 만회하고자 더욱더 노예무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예무역 역시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유럽 내륙에서 주로 활동했던 벨저 가문은 중남미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고, 이 지역에서의 노예무역에 있어서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과 같은 경쟁 지역 상인들이 더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경쟁하고 있던 상인들은 벨저 가문이 파는 노예들의 질이 떨어진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고, 이에 거래 대상을 찾지 못한 벨저 가문은 현지에서 잡은 노예들을 팔지 않고 직접 노동에 이용해서라도 손해를 만회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동시에 이 가문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올인한 내륙으로의 대규모 원정을 한 차례 더 진행하게 되는데 1540년에는 바르톨로메우스가 무려 자신의 아들을 직접 이 지역에 파견했습니다. 약 150명이 동원된 이 원정대는 브라질 북쪽 지역인 아마조나스에까지 도착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본 새로운 지역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 지역에 와있던 다른 유럽의 경쟁 원정대가 이들이 개신교라는 소문을 퍼뜨렸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종교로 인한 갈등이 심한 이때 이런 소문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지역에 와있던 원정대의 대부분이 가톨릭에 기반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인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얼마 후 이들은 실제로 기습을 받아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결국 바르톨로메우스는 아들까지 잃은 후에야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거둬들인 수익은 아주 초기의 투자금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546년 카를 5세가 이전에 맺었던 계약을 종료시키면서 벨저 가문의 실패는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벨저 가문은 이 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10년 가까이 법적 투쟁을 벌여나갔지만 결정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막대한 투자 비용을 모두 날리게 된 벨저 가문의 가세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는 한때 메디치 가문보다도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이 가문이 완전하게 몰락했습니다. 독일 역사에서 거의 최초로 유럽 대륙을 넘어 활동한 벨저 가문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듯 싶다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어서야 막 통일된 독일의 역사학자들로부터 새롭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민족주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들의 활동 역시 자랑스러운 독일의 역사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때는 독일이 막 새로운 식민지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던 때라서 벨저 가문의 활동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이들에 대한 평가 역시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원주민들을 잡아들이고 노예로 팔아버린 벨저 가문이 심지어 최초의 집단 수용소를 운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원주민들을 잔혹하게 다룬 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집단 수용소를 운영한 것은 당연히 아니었기에 이런 비난은 엄밀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집단 수용소를 운영할 만한 자원, 능력, 의지 모두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극단적인 비난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역사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 대상이나 그렇듯이 벨저 가문의 활동 역시 이후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